현재 세계는 아비스라는 재앙에 직면해 있어요. 그건 많아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나타나며 그 뒤를 따라 마계에서 온 강력한 괴물들이 몰려와요. 아비스가 클수록 나타나는 악마들도 그만큼 강해져요. 그해 노엘이 사는 지역에 12급 아비스가 나타났어요. 그건 엄청난 재앙이었고 노엘의 고향 비스는 마기 군주에게 단 한밤에 완전히 파괴됐어요. 다행히 오랜 전사였던 할아버지는 무기를 다시 잡아 손자를 구하려 했어요. 노엘은 지하 대피소에 숨어 있으라고 당부받았어요. 처음에 노엘은 할아버지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유일한 가족은 이 존경스러운 할아버지뿐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손자를 꾸짖으며 자신을 가벼이 보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강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불사신 오버데드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자신은 이 전투에서 이길 거라 믿었어요. 전투가 시작됐고 그는 혼자서 모든 적을 맞설었어요. 할아버지의 위치에서 아침이 밝아올 때쯤 마기군주도 쓰러졌어요. 노엘은 밖으로 나와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가슴 아픈 광경을 봤어요. 할아버지는 마기군주를 이겼지만 나이든 몸을 이기지 못했어요. 전투 후 지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느꼈어요.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이것이 전사의 운명이라고 말했어요. 전투로 생기를 유지하다 보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꿈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였고 이 광경을 본 후에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어요. 노엘이 그렇게 결심한 걸 알게 되자 할아버지는 노엘이 무적의 전사가 되길 바랐어요. 그건 둘 사이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안심하고 눈을 감았어요. 노엘은 마지막 가족을 잃어 엄청난 슬픔에 빠졌어요. 하지만 슬픔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2년 동안 노엘은 할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슬프게도 하늘은 노엘에게 뛰어난 지능을 주었지만 변칙적인 힘을 주었어요. 그는 최고의 서포터가 되었고 동료들의 전투를 효과적으로 도왔어요. 그들의 팀은 한 명의 마법사와 2명의 전사로 구성됐어요. 노엘의 직업은 대화술사로 전투 능력은 가장 약하지만 서포트 능력은 가장 강해요. 상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요. 이번에는 하급 뱀파이어들, 마법을 모르는 녀석들이에요. 가장 주의할 점은 그들의 여왕으로 무한번씩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괴물들을 아무리 죽여도 끝나지 않아요. 모든 놈들을 한 번에 없애려면 보스만 잡아야 해요. 비록 부하지만 이 하급 뱀파이어들은 맨손으로 소를 찢을 수 있어요. 게다가 만약 머리를 잃지 않으면 그들은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정보는 노엘이 업데이트했어요. 다른 3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대신 그들은 노엘 대신 괴물을 처리할 주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보스를 먼저 죽이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보스 본체를 죽이는 건 모든 걸 끝내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길로 모두를 위험에 빠꿔요. 이 작업은 그들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천천히 싸워야 해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죠. 부하들을 먼저 청소하지 않으면 승률이 낮아요. 그 말을 듣고 모두 따랐어요. 노엘이 항상 지휘자였으니까. 그럼에도 노엘은 이 직업을 싫어했어요. 너무 많은 제한이 있어서 동료들의 힘과 능력만 높일 수 있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보스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것은 독을 뿌려 모두를 공경에 빠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엘을 구하려 했어요. 서포트 없이는 이길 수 없으니까. 위기에 몰린 채 도끼든 젊은이의 성가신 말까지 듣자 노엘은 분노로 힘을 되찾았어요. 자신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하며 총으로 괴물 몇 마리를 쓰러뜨려 팀을 구했어요. 보스 앞에서 노엘은 두려움 없이 대화술사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먼저 동료들에게 명령으로 대형을 펼치며 모든 능력을 25% 버프했어요. 명령이 떨어지자 두 사람이 달려들어 보스를 붙잡았어요. 노엘은 또 다른 기술, 사기 진작으로 팀의 체력과 마력을 25% 강화했어요. 타니아에게 로이드와 완터의 방어를 높여 계속 공격하라고 부탁했어요. 뒤쪽에는 여전히 매복한 괴물들이 있었고 노엘을 위기에 몰아넣었어요. 위기 속에서 노엘은 정신을 해방시켜 타니아에게 차분함을 주었고 자신은 이 괴물들을 직접 처리해 세 사람이 보스에 집중할 수 있게 했어요. 그걸 위해 74초를 버텨야 했어요. 노엘은 마총과 마비 명령으로 세 괴물을 멈췄어요. 대화술사에게는 이게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예요. 자신을 보호한 후 총알을 얼음으로 쏘아 대부분을 쓰러뜨렸지만 한 마리는 도망쳤어요. 뛰어난 두뇌와 정확한 시간 계산 덕분에 노엘은 목숨을 지켰어요. 동료들에게 추가 버프를 주고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요. 명령을 받자 그들은 보스에게 최종 기술을 날려 없앴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노엘이 찔린 걸 봤어요. 다행히 그 괴물의 발톱은 관통하지 않았어요. 노엘의 계산이 정확했으니까. 보스만 쓰러뜨리면 나머지 잡기들도 사라질 테니까요. 전투가 끝나자 아비스도 사라졌어요. 다른 세 사람은 노엘의 리더십에 감탄했지만 너무 위험하게 싸운다고 걱정했어요. 한 초만 틀려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노엘은 그런 위험을 즐겼어요. 그래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과거의 할아버지는 노엘이 자신을 약하다고 자책할 때 웃으셨어요. 가장 약한 자라 불리면서도 할아버지처럼 전사가 되고 싶어 하다니. 할아버지는 노엘이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셨지만 노엘에게는 어머니가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어요. 바로 할아버지 같은 전사가 되는 거예요. 대화술사든 뭐든 노엘의 잠재력으로 그는 가장 강해질 거예요. 노엘은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자신도 믿어요.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으니까. 가장 약한 대화술사라도 언젠가 할아버지의 영웅 타이틀을 넘어설 거예요. 현재 그들의 그룹은 에차이 제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곳은 마법 문명 덕분에 번영했어요. 다른 곳보다 아비스가 더 자주 나타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비스로 오염된 땅을 청소하는 능력자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처럼 추앙해요. 15세가 되면 그들도 노엘처럼 전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직업 때문에 노엘은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지난 임무를 마치고 받은 보상은 500만이에요. 팀이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가장 큰 돈이었어요. 영웅이 되기 위해 노엘은 지금도 이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쌓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전투 방식을 시험해요. 이 친구는 축하할 때 기뻐하지 않아. 완터는 이 친구가 축하할 때 기뻐하지 않는 걸 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털어놔. 술 한 잔으로라도. 완터는 노엘이 보스를 직접 쓰러뜨리지 못해 보상이 적어서 불만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괜찮을 텐데 이 녀석이 술에 취해 노엘이고 할아버지에 대해 떠들었어요. 과거의 할아버지는 이 직업을 하려면 돈에 집착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을 살 수 있으니까. 탐험에 필요한 건 다 사서 그래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훌륭한 전사라면 남들의 나쁜 소문을 자신의 메달로 삼아야 해요. 메달로 삼아야 해요. 절대로 가벼이 보이지 않는 게 노엘의 삶의 이유예요. 바로 그때 노엘은 이 멍청한 친구를 놀려요. 그 녀석은 여전히 떠들며 노엘이 돈 문제로 팀의 명성을 해친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노엘은 책임을 인정하며 완터를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비꼬았어요. 화가 나서 완터는 나이 차이 2살 더 많다를 들먹였어요. 노엘은 전사에게는 실력이 최우선이라고 나이 따위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상대는 그 말을 가장 해선 안 될 사람이 한 거라며 노엘은 명령만 내리는데 실력이 뭐가 있냐고 했어요. 그 말은 아팠지만 노엘은 차분히 받아들였어요. 그게 그들의 진심이니까. 맞아요. 저는 대화술사니까. 다시 소란을 피우다 보니 로이가 두 사람을 말렸어요. 동료끼리 싸우지 말라고. 이 녀석은 타니아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들은 연인 사이예요. 완터는 그게 좀 신경 쓰였어요. 그날 오후 모두가 운영비와 장비 수리비를 뺀 후 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타니아는 고생했는데도 적어서 실망했어요. 하지만 팀의 공동자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로이는 곧 더 많은 돈을 주는 의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노엘은 그런 임무가 드물고 다른 수많은 전사들이 있으니 우리 차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직접 의뢰를 받는 클랜과 달리 우리는 그들의 남은 빵 부스러기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엘은 클랜을 세우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면 승진이 더 빠를 테니까. 팀의 공동자산은 현재 1280만이에요. 클랜을 세우려면 최소 2000만이 필요하니 노엘은 나머지를 내겠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남의 것을 먹는 것보다 클랜을 세우면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어요. 로이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직 지출할 돈이 많다고. 하지만 노엘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이렇게 가다간 수십 년이 걸려서야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완터는 좀 투박하지만 완전히 그 말에 공감하고 자신만의 깃발을 세워 싸우는데 동의했어. 지난해 노엘이 이미 알아봤어. 외모만 괜찮으면 국가가 그들에게 임무를 맡길 테니까. 팀에서 로이가 그럴 만하죠. 유명해지면 국가가 중용하고 전사의 홍보 모델로 삼아요. 현실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 잘생기거나 예뻐요. 그리고 성공한 클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덕분에 그들은 많은 지원과 광고 계약을 받아요. 지금 의견은 둘로 나뉘었으니 로이드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거예요. 만약 안 되면 노엘은 자신의 돈을 회수하고 공동 자산을 빼서 이 팀을 떠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녀석도 동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커플은 팀의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완터가 노엘에게 이 소식을 전해 노엘은 충격받았어요. 노엘은 그 배신자들의 메시지를 읽고 로이드가 1280만을 투자해 실패했다고 알았어요. 노엘이 그 돈에 대해 묻자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어요. 이 사건에 노엘은 웃음이 나왔어요. 완터가 자신의 돈을 걱정하는 동안 노엘은 그 커플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어요. 평소에 그 녀석은 순수하게 보였지만 그건 빙산의 일면일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속이 썩어서 노엘은 그게 재미있었어요. 노엘은 이 편지를 어디서 찾았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완터는 로이드의 방을 지나가다 우연히 봤고 바로 달려와 알려줬어요. 약속 시간은 오늘 정오예요. 하지만 어제 완터가 좋은 일자리를 들었고 팀장에게 알려주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사라졌어요. 게다가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커플은 어젯밤 8시에 떠났대요. 제국이 문을 닫는 시간이라 아주 정확했어요. 밤에 도망치려면 지금 아침 9시 30분이니 그들은 반나절 애해돼요. 그들의 경로를 맞게 추측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런 속임수는 노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대책을 세웠어요. 먼저 로이드와 타니아의 목적지를 찾아야 해요. 출입 기록이 있을 테니 그걸 확인하러 갈 거예요. 말을 타면 따라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후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예요. 완터는 바로 가자고 했지만 서둘러서 막을 거예요. 그건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할 테니까. 완터는 뇌에 근육만 있는 녀석이에요. 그들을 때려 죽이고 싶어 하지만 로이드를 이길 수 있을지 걱정돼요. 노엘의 도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죠. 하지만 타니아도 함께이니 처리 잘못하면 생사전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그들의 편지에서 돈으로 빚을 갚는다고 했으니 잡아도 돈을 못 돌려받을지도 몰라요. 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 사건을 일으킨 그들은 이걸 이미 계산했을 거예요. 완터는 이를 갈며 그냥 참아야 하냐고 했어요. 노엘은 음흉하게 웃으며 내 원칙은 복수 100배예요. 바로 그 후 그들은 장비를 챙겨 다른 전사들의 술집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노엘은 완터를 바보라고 했지만 쓸모없진 않고 훌륭한 전사라고 말했어요. 나 자신은 똑똑한 머리를 가졌으니 그냥 따르기만 해요. 안으로 들어가 노엘은 크게 외쳐 시어 여러분, 제 의뢰를 도와주세요. 팀의 2 멤버가 돈을 들고 도망쳤어요. 그 사실을 알려주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을 생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200만의 상금을 받을 거예요. 원터는 왜 그 친구가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노엘은 그 2 사람만으로 그들을 잡고 제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건 그 애의 전체 계획 중 한 부분일 뿐이에요. 원터가 진정하고 자신에게 맡기길 원해요. 곧바로 몇 팀이 이 사람을 잡는 의뢰를 받았어요. 이 사람 노엘도 확신해요. 만약 완성하면 노엘도 확신하듯이 완성하면 바로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해서 모두가 흥분했어요. 과제가 없어서 한가하니 그 무리들이 노엘의 정보를 따라 정보를 찾아 나섰어요. 그건 그 연인 커플이 어제 저녁에 성문을 닫기 전에 도망친 시간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걸어서 갔기 때문에 아직 멀리 가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리다 보니 노엘의 목표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 녀석은 로이드와 타니아가 여기서 떠나는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경로를 잘 알아요. 그는 200만을 받을 줄 알았지만 노엘은 영리하게 가격을 한 덩어리의 감자로 낮췄어요. 그는 그 사람의 팀이 그 커플을 혼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과 원터가 함께 가서 도울 거예요. 당연히 상금 목표는 줄어들겠죠. 이쪽 팀은 4명이지만 모두 약해요. 이 녀석의 돈 욕심을 파악한 노엘은 자신 있게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결의에 찬 차가운 눈빛을 보니 그는 상금을 받기 위해 이 거래를 받아들였어요. 거래가 끝났으니 모두 출발했어요. 하지만 노엘은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에게 이 늙은 친구의 팀과 함께 가서 남쪽 성문에서 기다리라고 요구했어요. 잠시 후 그 애도 모든 걸 준비하고 출발했어요. 출발 전에 원터는 노엘이 정말 그 2 아이를 이길 수 있는지 걱정했어요. 그건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비가 없을 거예요. 그 애는 그 친구에게 항상 배신의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피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이 말은 모두 동료인데도 이상하게 들리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노엘이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애에게 믿음이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죠. 지금처럼 마음이 안정적이에요. 원터처럼 고민하지 않아요. 오후가 되자 그 도망친 커플은 예상대로 마을에 도착해 쉬기로 했어요. 노엘의 성격을 생각하면 돈을 못 되찾으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불운하게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드러났어요. 노엘과 5명이 그 반역자 2를 포위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노엘은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무기를 잃은 로이드는 순순히 굴복했어요. 그는 사과만 했고 원터가 때리려 하자 막았어요. 먼저 말부터 해보자고요. 그 편지의 내용으로 1200만이 투자에 실패했어요. 새로운 임무도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그는 빚을 갚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노엘은 믿지 않고 그 돈을 도박에 썼다고 폭로했어요. 크게 졌고 나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그들은 쿼터를 갚았어요. 최근 임무돈도 다시 도박에 썼어요. 이걸 듣자 원터는 분노했어요. 그 돈은 팀이 목숨 걸고 번 건데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는 반대로 그들을 리더의 압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했어요. 결국 노엘에게 한 발로 차여 도둑질한 놈이 소리를 쳤어요. 평소에 그 애는 아주 친절하지만 속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목적을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게다가 처음에 그 나쁜 놈이 리더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노엘은 그 젊은이를 완전히 때려 눕혔어요. 자비 없이. 로이드가 용서를 구하니 또 1000번의 발길질을 더 받았어요. 타니아가 말려도 안 됐어요. 노엘은 그녀가 대신 맞고 싶냐고 물었어요. 자신은 평등주의자라서 누구든 다 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서될 일은 없어요. 그 애는 계속 말술로 상대를 진실을 말하게 했어요. 예상대로 그 소녀도 연인처럼 도박에 빠졌어요. 로이드의 어리석음 탓에 모든 걸 잃었어요. 깨어나서 타니아는 노엘이 남의 정신에 개입한 게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법에 따라 감옥에 갈 수 있지만 이제 와서 무서울 게 없어요. 그건 그녀도 팀의 쿼터를 훔친 사람이에요.
제국법에 따라 조사 중에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녀와 연인이 감옥에 갈 거예요. 계산상 최소 10년 개조예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은 지칠 때까지 일할 거예요. 그 친구는 그들이 오래 말하니 돈을 달라고 했지만 노엘은 아직 안 줬어요. 바로 그 아버지는 속임수를 당할까봐 태도를 보였지만 노엘이 화가 나서 그도 때려 기절시켰어요. 이 기술은 심장 충격으로 그 애의 할아버지가 전해준 거예요. 그건 심장 위에 강한 충격을 주어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장점은 아무리 강해도 맞으면 의식을 잃어요. 노엘은 말술사라서 스스로 강화할 수 없어서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자위 기술을 배우게 했어요. 이때 전에 부른 사람이 왔어요. 그 녀석은 노예 상인 포코예요. 이름처럼 특별한 상품에 항상 관심 있어요. 게다가 노엘과 꽤 친해요. 새로운 가족이 직접 와서 가격을 매겼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제국의 가장 큰 마피아 조직을 섬기고 바지니 가문의 보스예요. 심지어 궁정군대도 그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는 두 얼굴이라서 광기 어린 광대로 불려요. 원터는 그 애가 전에 만난 게 이 권력자라고 해서 충격받았어요. 처음부터 그 애는 그 두 아이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감옥에 가도 이익이 없어요. 최고의 방법은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서로 이득이에요. 타니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10년 감옥에서 공짜로 일하거나 부자들에게 노예로 가서 돈을 버는 선택이에요. 알다시피 감옥 광산에서의 생존율은 2%예요. 안 죽어도 장애가 생겨 감옥에서 나올 때 남는 게 없어요. 이걸 듣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격 정할 때 포코는 상품을 확인하고 600만으로 제시했어요. 노엘은 적다고 하니 그는 속삭이듯 성스러운 교회가 단순한 삶을 명령할 거라고 했어요. 이게 그들의 노예 사업에 영향을 미쳐 부자들이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되니 구매 가격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노엘은 더 영리해서 그들이 마피아라 제국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무서워해서 법을 피할 수 없겠어요. 부자라서 그 애는 가격을 급격히 올렸어요. 먼저 1,100만으로 2명을 제시했어요. 포코는 팔린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정신을 차리니 그 애가 가격을 잘못 부른 줄 알았어요. 그리고 2배로 올렸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몇백만 더 올렸어요. 상대방을 화나게 했어요. 그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물었어요. 완전히 3천만으로 2명을 제시했어요. 계획은 구매 가격을 부풀려서 나중에 판매 가격도 높이는 거예요. 명령이 내려지면 유명한 그가 고가로 산 노예가 주목을 끌어요. 당연히 귀족들에게 다른 상품도 오를 거예요. 그게 누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사겠어요. 확실히 산 건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품도 가격이 오를 거예요. 재고가 줄면 팔아요. 3배 이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핑키오가 우리 쪽에 1,500만만 주면 돼요. 이게 드러나면 안 돼요. 하지만 노엘은 이게 그에게 그냥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 계산이 꽤 합리적이네요. 그래서 핑키오도 거래를 맺었어요. 뇌가 좋은 그 애에게 1,500만을 주고 가문에 초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바보 노인들은 위협받았어요. 한마디만 흘리면 영원히 추방돼요. 베타니아가 구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들이 동료라고 했지만 노엘은 동료가 서로의 땀을 도박에 쓰진 않아요. 원터에게도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둘 다 그 소녀에게 욕을 먹었어요. 화가 너무 났으니까요. 그 후 그 애는 매우 슬퍼 보였어요. 실제로 그 소녀를 꽤 좋아했어요. 그 노인들은 노엘에게 100만을 받았어요. 그게 정거래예요. 맞아서 아팠지만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노엘을 악마라고 불렀어요. 그게 맞아요. 몇 날 후 원터는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노엘이 직접 와서 배웅하니 그는 기뻐했어요. 당연히 돈도 나눴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술 한 병을 더 선물했어요. 슬픔을 달래라고요. 전에 민우도 그 친구에게 그만두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이 직업은 동료를 옷처럼 갈아입으니까요. 곧 적응할 거예요. 초대했지만 원터는 아직 노엘과 함께할 용기가 없어요. 노엘이 떠나는 걸 보니 그는 사람의 마음이 없는 걸까 생각했어요. 전에 타니아가 그를 매우 사랑했으니까요. 브루니도 그 애가 찾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니 그들은 한 팀이었어요. 두 남자가 슬퍼요. 처음에는 서로가 진심이었으니까요. 노엘은 우연히 뱀의 오래된 껍질을 봤어요. 자신도 탈피해야 더 강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남은 후 노엘은 새 팀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식당 친구들은 누가 올지 믿지 않았어요. 자기 팀에 빨리 합류하라고 조언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레벨의 사람들은 이미 팀이나 클랜이 있어요. 워프는 라이트닝 바이트의 리더예요. 그리고 워프는 리더예요. 5명의 뛰어난 멤버와 함께해요. 아직 시급이지만 그들은 미래의 유망주예요. 말술사를 필요로 해서 노엘처럼 지원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혹했어요. 노엘은 그 친구에게 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멤버들은 더 이해했어요. 워프를 멈추라고 말했어요. 노엘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전에 이런 말 때문에 여자에게 차였어요. 개인적인 걸 공개하니 그는 부끄러웠어요. 다행히 여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노엘은 그 친구에게 팀 초대를 기회로 줬어요. 그 친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건 리더 권한을 넘기는 거예요. 내 명은 문제 없어요. 민을 리더로 지지했어요. 워프는 자신이 배신당한 것처럼 느꼈어요. 다른 멤버들의 눈에 노엘은 여기 시어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리더십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젊은이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팀이니까요. 이게 초대를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한 소녀가 노엘을 찾아왔어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심지어 탐색 전문 소녀도 그녀가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녀는 자신을 안마라고 소개했어요. 노엘의 팀에 지원하러 왔어요. 바깥에서 모집 공고를 봤으니까요. 흥미가 생겼어요. 서로 이야기했어요. 조건을 확인했어요. 그녀가 너무 젊어 보이니까요. 의외로 21살이에요. 노엘보다 5살 많아요. 놀라워요. 그녀도 그 해에 태어났어요. 그 친구는 취미 같은 걸 물었어요. 그녀의 직업은 C급 정찰병이에요. 하지만 실력은 그 이상이에요. 이 점만으로 노엘은 흥미로웠어요. 어비스를 탐험할 때 정찰병과 궁수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그리고 궁수들이 유리해요. 그는 더 물었어요. 그가 그녀를 시어로 만든 이유를 물었어요. 그녀는 시어에 관심 없어요. 오버데드의 손자를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바로 그 애예요. 듣자마자 그는 놀랐어요.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녀가 아니에요. 그녀의 할아버지예요. 어릴 때부터 노엘의 할아버지 관련 수업을 받았어요. 전에 그들은 싸웠어요. 결과로 그녀의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잃었어요. 듣고 나서 그는 충격받았어요. 이 누나가 복수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냥 그 영웅의 손자를 만나는 데 관심 있어요. 듣자마자 그는 안심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대신 사과하고 싶어요. 안마는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그녀의 할아버지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과거 일은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원한 없어요. 그 젊은이는 그녀의 할아버지 이름을 물었어요. 그럼 그건 전설적인 암살자 않고 주디 칼리야. 누구나 그 이름을 들어봤어. 그 이름만 나오면 식당 전체가 얼어붙을 만큼. 민우도 이 암살자 단체에 대해 잘 알아. 그들은 비밀 조직이야. 의뢰만 받으면 누구든 공격할 준비가 돼. 안마의 할아버지가 그걸 세운 사람이야. 동시에 첫 단장이기도 했지. 몇몇 바보들은 안마가 정말 앙코의 손녀인지 안 믿어. 그래서 시비를 걸었어.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며. 안마는 겨우 시급인데 울프도 그 부하에게 일관 말리지 않았어. 하지만 그 녀석은 듣지 않았지. 이 식후 술집에는 숨겨진 규칙이 있어. 들어오려면 식후 자격이 필요해. 게다가 단골이 바보들을 때려도 문제없어. 그 말을 듣고 안마는 노엘에게 식후 자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어. 미는 먼저 직업과 레벨이 필요하다고 했어. 모두의 인정을 받으면 시어가 될 수 있어. 그 두 가지는 이미 갖췄어. 이제 인정을 받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 거대한 원숭이 같은 녀석의 입을 부수고 싶었어. 다른 애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렸어. 로건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는 원숭이 취급당하는 게 원한이었어. 바로 주먹을 날렸지. 하지만 피당했어. 속도가 너무 느렸으니까. 안마는 간단히 가볍게 치기만 했어. 쓰러졌어.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쳤지. 모두가 충격받았어. 노엘도 급히 그녀를 팀에 영입했어. 너무 강하니까. 갑자기 배고프다고 했어. 그래서 젊은이가 빵을 사줬어. 행복했어. 그녀는 그보다 5살 많지만 그 애의 성격은 꽤 어린애 같아. 산에서 자란 탓에. 그래서 낯선 음식을 먹으니 매우 기뻐했어. 노엘도 그녀가 정말 전설의 손녀라고 믿었어. 나처럼. 처음엔 의심했어. 갑자기 나타난 탓에. 안마는 달랐어. 첫눈에 노엘이 오버 데드의 손자라고 믿었지. 그 눈빛이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과거에 할아버지가 말했어. 절대 오버데드와 맞서지 말라고. 노엘의 할아버지는 항상 통제 불가능했으니까. 직접 맞서면 이길 기회는 없어. 민의 눈을 보고 그 가르침이 떠올랐어. 그 애는 선배가 산에서 암살자로 수련했는지 물었어. 그건 당연해. 가족이 그 직업에서 나왔으니까. 정찰에서 암살자로 바뀌는 건 합리적이었어. 그게 그녀를 더 멀리 이끌 수 있으니까. 내 할아버지는 인생이 꿈같지 않았어. 비급으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녀는 조건을 모두 갖췄어. 그래서 암살자가 되지 못한 거야. 보통 할아버지가 세운 교단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해. 그의 안마의 상대는 그녀의 재능에 비해 너무 약했어. 시급이 무시당하자 그 녀석이 먼저 공격했어. 그녀의 재능에 비해 그 녀석이 시급이 무시당하자 먼저 공격했어. 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면에서 압도당했어. 그가 암살자라 해도 안마는 그 녀석을 끝장낼 생각이었어. 그걸 보고 피를 토할 정도로 무서워했어. 할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강자가 전부야. 모기 한 마리 죽여도 문제없어. 그는 과거의 일로 치부했어. 이제 암살자들은 질서가 있으니까. 과거의 무서운 법은 사라졌어.
하지만 안마는 신경 안 썼어. 그대로 나섰지만 심판관이 막았어. 그 사람은 매우 강했어. 안마를 경계하게 했지. 그 후로 시험에 떨어졌어. 암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력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쫓겨났어. 안마는 화가 났어. 지금 조직은 새 단장으로 개혁됐어. 과거의 암살자는 필요 없어. 할아버지 시대부터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거야. 교단은 독립조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제국의 통제 아래 숨어 있어. 즉, 그 암살자들은 정부가 인정한 거야. 살인이 아닌 주로 나라를 위한 정보력 활동을 해. 이건 교단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해. 그녀가 말한 건 모두 비밀 정보야. 그걸 민에게 말하다니. 민은 혹시 암살자가 와서 입을 막을까 걱정했어. 그제야 그녀는 그 비밀을 지키라는 지시를 기억했어. 노엘은 할 말이 없었어. 그녀는 어른인데 너무 바보 같아. 그녀는 동생의 잠재적 위험을 보고 언니답게 나서서 보호하겠다고 했어. 갑자기 노엘에게 바보 같은 언니가 생겼어. 기쁠지 슬플지 모르겠어. 다음 날 그 커플은 숲으로 가서 안마의 능력을 테스트했어. 토크 아티스트의 기술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버퍼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냥 알아. 민 같은 사람은 전투 능력이 약하지만 지원 쪽에서 강해. 그 애는 각자 버프가 다르다고 했어. 자신도 많은 지원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해. 그건 정말 강력한 기술이야. 전투의 열쇠라고 볼 수 있어. 한 번 쓰면, 하지만 잘못 쓰면 팀 전체가 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버퍼처럼 그 애는 상황을 꿰뚫어 봐야 해. 이렇게 노엘은 동료의 전투 능력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어. 버퍼가 있어야 성공이야. 미는 자신의 재능에 매우 자신 있어. 보통 토크 아티스트는 전투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애는 달라.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훈련했으니까. 아니면 이미 죽었을 거야. 첫 임무는 안마가 괴물을 잡아보는 거야. 그건 ABS로 변형된 동물이야. 버퍼만큼 강하지 않지만 몇 종류는 여전히 위험해. 이런 걸 사냥하는 게 시어의 일거리야. 잡아야 할 대상은 강철뿔을 가진 토끼. 꽤 아름다워 보이네. 그런데 그건 매우 공격적이라 조심해야 해. 이 사냥은 그녀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야. 버프 없이도 안마는 할 수 있어. 민의 힘을 더하면 더 쉬워질 거야. 중요한 건 안마가 강화된 힘을 다룰 수 있는지야. 안마처럼 정찰자는 광속화 기술을 가져. 그걸로 속도를 5배로 올릴 수 있어. 처음엔 다루지 못했지만 점점 연습해야 해. 이게 버프를 받을 때 그 애가 말한 거야. 사용자는 적응 시간이 필요해. 그 애의 얘 팀도 그랬어. 이후 활동은 이 테스트에 따라 달라지니 안마가 최선을 다하길 바래. 바람으로 그녀는 반경 200m 안에 13마리의 토끼를 감지했어. 노엘은 속도와 힘 관련 2버프로 안마의 몸에 에너지를 채웠어. 그녀가 노엘의 명령을 따르면 모든 게 강화될 거야. 안마가 최고 속도로 시도하게 했어. 카운트다운은 10초야. 토끼 한 마리 잡으면 합격이야. 명령이 떨어지자 안마는 광속화를 활성화하고 음속으로 쏜살같이 나갔어. 그 속도로 8초 만에 13마리를 다 잡았어. 상처 하나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적응하다니. 그녀는 천재야. 전설적인 암살자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부럽기만 해. 합격한 걸 알자 그녀는 기뻐하며 팀의 첫 임무를 받았어. 노엘과 함께 마을로 가서 도적을 사냥할 거야. 잠시 후 그 커플은 안마의 흥분으로 출발했어. 산에서만 살았으니 모든 게 신선해. 동생은 처음엔 재미있을 수 있지만 민의 마을로 가는 길이 힘들다고 경고했어. 시간을 죽이기 위해 시어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 탐험가처럼 그들은 여러 분야로 나뉘어. ABS에서 생긴 버프 사냥만이 아니야. 도적 사냥처럼 그건 그램 헌이라고 해. 괴물 사냥과 보물 사냥도 있어. 원래 이 임무는 영주에게 있었지만 너무 느려서 시어를 고용했어. 의뢰를 한 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은 돈이야. 돈은 안 되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안마는 그게 꽤 흥미로웠어. 오후에 그들은 길가의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냈어. 방을 물어보니 모든 곳이 만석이었어. 밤이 돼서야 한 방을 찾았지만 2사람이 들어가야 했어. 노엘은 착하게 침대를 양보했어. 안마는 그 애를 좋아하니 함께 누우라고 했어. 하지만 그 애는 필요 없었어. 나중에 노엘이 목욕 마치자 안마는 그 애의 몸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어. 아마 많이 단련했겠지. 야수처럼 보이네. 하지만 민의 직업은 전투가 아니야. 얼마나 단련해도 남들만큼 안 돼. 이 말은 화나지만 사실이야. 안마는 생각했어. 만약 동생이 할아버지처럼 전사였다면 지금쯤 최강 시어가 됐을 텐데 그 애는 화가 나서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해 보복했어. 불필요한 말을 해서 머리를 툭 쳤어. 쉬는 동안 그 애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어. 토크 아티스트라도 최강 시어가 될 거라고. 다음날 아침 노엘은 갑자기 숨이 막혔어. 안마가 그의 머리를 그녀의 커다란 빵처럼 누른 탓에. 잠시 후 그들은 익숙한 마을에 도착해 마을장이 맞이했어. 민이 낯선 사람과 오자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었어. 노엘은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들은 떠났고 이제 나와 이 언니만 있다고 했어. 2명뿐이지만 안마는 매우 강해? 걱정 마세요. 커플은 집으로 초대받아 식사를 했어. 이 부부 외에 귀여운 딸도 있었어. 특별히 그 애는 민을 매우 좋아하니 다시 만나니 좀 부끄러웠어. 아빠는 첼시가 성장기라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
전에 오지 않아서. 노엘은 이전에 멋진 팀원이 오지 않아서 실망한 거라고 생각했어. 민이 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어. 그런데 그 동료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본론으로 노엘은 의뢰를 확인했어.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도적 소탕. 추정으로는 20명 정도야. 지금 다른 곳을 해치고 곧 이곳으로 올 거야. 문제는 돈뿐만 아니라 순결한 소녀들을 잡아가는 거야. 소굴은 동쪽 숲에 있다고 해. 이 정보로 충분히 준비됐어. 그래서 민은 선불을 요구했어. 편지에 따르면 임무 완료 시 200영을 받고 추가 300을 더할 거야. 이 일은 위험하지만 500으로는 좀 적어.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삶을 돕기 위해 하는 거야. 놀랍게도 마을장은 바로 선불을 줬어. 지난번엔 흥정해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했어. 일단 임무를 먼저 하고 나중에 상금은 계산하자. 밖으로 나오자 언니는 그 대머리 노인놈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훔쳐본다고 화났어. 동생도 그 말을 듣고 놀랐어. 가족이 있는데 그런 짓을 하다니 안마는 역겨웠어. 갑자기 그 귀여운 여동생이 노예를 부르며 달려왔어. 도적을 토벌하러 간다는 걸 알고 첼시도 좋은 소원을 빌었어. 민은 안심시키기 위해 조언했어. 이전에 가르친 장난감을 보여줬어. 동생이 그 애에게 팩션을 보이자 안마는 질투를 느꼈어. 민이 장난감을 가르쳐서 마을 아이들의 삶이 더 재미있어졌어. 게다가 이전에 노엘이 준 선물을 항상 간직하고 보물처럼 여긴다고 했어. 그 귀여운 여동생은 그 오빠가 돌아오면 판을 준비하겠다고 했어. 그 애가 떠난 후 노엘은 선배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물었어. 안마는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정말 귀여운 애라고 느꼈어. 그리고 그 순진한 소녀가 이 녀석에게 속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마 나중에 그 애를 먹을 셈이야. 너무 화가 나서 노엘도 안마를 큰 가슴 소녀라고 욕했어. 이게 비방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 그 후 그들은 도적의 소굴을 찾았어. 처음엔 20명 정도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갑자기 2배야. 이 상황으로 보니 그들은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야. 방랑자들은 200만 이상의 현상금이 걸린 자에 의해 이끌리고 있어. 더군다나 노엘은 그 녀석이 비급 정찰자로 분류된 걸 기억했어. 그래서 꽤 강해. 선배가 그를 이길 자신 있냐고 물었더니 충분하다고 했어. 하지만 부하들이 문제야.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힘들 텐데. 하지만 그건 내가 막을게. 내가 그 무리를 붙잡을 테니 선배는 리더에게 집중해. 아은이 또 다른 문제를 꺼내. 토비의 기술에 의해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자기 자신은 기운을 숨길 수 있지만 그 아이는 그렇지 않아서 쉽게 들킬 수 있지. 노엘이 걱정 말라고 해. 이미 계획이 있으니까. 바로 그 순간 암살자 소녀가 은신 능력을 사용해 우두머리에게 다가갔어. 민은 멀리서 지켜보며 대화술사의 기술로 연락을 주고받았지. 그래서 그들은 발각될 걱정이 없었던 거야. 마음이 연결된 듯한 신비로운 교감처럼. 아은이 충분히 가까운 위치에 오자 노엘이 전투를 명령했어. 그 덕에 모든 능력치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지. 먼저 전기 충격으로 바깥의 부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우두머리는 혼란에 빠졌어. 그 약점을 노리고 그녀가 순식간에 치명타를 날렸지. 부하들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진짜 전투가 시작됐어. 노엘이 언니에게 적의 대형을 교란하라고 지시했지. 자기 쪽이 도착하면 제대로 싸우자고. 암살자의 본능으로 아은은 6명을 쓰러뜨렸고 미는 그녀가 이 싸움을 즐기는 걸 깨달았어. 보호하려 했는데 도착할 때 이미 절반의 강도들이 사라졌어. 커플은 폭탄을 던져 모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 그리고 노엘은 총으로 불꽃을 쏘아 지역 전체를 태우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어. 마침내 모든 강도들이 완전히 사라졌어. 미는 우두머리의 머리를 가져가 증거로 삼았지. 동시에 현상금도 받기 위해 마을장이 강도들이 소탕된 걸 기뻐하며 그들을 초대에 쉬게 하려 했어. 나머지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아침에 이미 초대한 적이 있으니 노엘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로 동의했어. 첼시가 민처럼 시어로 돼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단 걸 알았지. 자기에게 자질이 있는지 물어보자 자라서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먼저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나중에 그 꿈을 유지한다면 정부에 등록하러 가도 돼. 초보자들은 제국 학교에서 훈련받아. 게다가 학비도 안 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지. 과정은 2년 동안이야. 그리고 우수하게 마치면 임시 시어가 될 수 있어. 처음 삶은 정말 힘들고 도시 생활비가 비싸니까 지금부터 돈을 모으라고 조언했어. 먼저 지원 업무를 선택해서 다른 시어와 함께 경험을 쌓아.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강한 시어가 돼. 노엘의 팀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 자격이 되면 첼시를 초대하겠다고 약속했지. 첼시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 자신에게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 부부는 술을 내와 축하했어. 10만 원짜리 특별술을 소개하며 노엘을 의심하게 했지. 그가 특별한 날에만 마신다고 하지만 노엘은 그럴 리 없다고 느꼈어. 축하하는데 겨우 2잔만 내다니. 이상하잖아. 맛있는 술이라고 칭찬하며 주인에게 먼저 마시라고 했어. 이게 그를 두렵게 만들었지.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변명했어. 점점 더 이상해지자 노엘은 술에 독이 있다는 걸 확신했어. 고발당하자 그가 화가 나서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어. 노엘은 한숨을 쉬며 이유를 나열했어.
먼저 그들이 여기서 죽으면 돈을 안 줘도 되고 강도의 전리품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둘째, 일석이조야. 마을장은 여전히 부정하며 모욕이라고 했어. 노엘은 추가로 설명했어. 처음부터 강도의 수를 속였고 마을장은 사람들 돈을 꽤 챙겼어. 마을이 그렇게 가난한데 10만 원짜리 술을 내놓을 리 없잖아. 그의 거짓말은 너무 뻔해. 그 액체의 질이 형편없으니까.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어. 노엘은 부유한 집에서 자랐으니 좋은 것들을 알아봤지? 이런 싸구려를 속일 수 있겠어? 아은도 추가로 말했어. 초대할 때 이미 살기를 드러냈어. 그들은 누구도 믿지 않아, 동료조차. 그래서 당연히 알아챘지. 그들의 연기는 너무 어설펐어. 심지어 마셔도 괜찮아. 노엘의 독 저항력이 높으니까. 그가 화가 나서 증거를 요구했어. 결국 노엘은 그에게 술을 마시게 했어. 그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막을 수 없게 되자 마을장은 그들을 쫓아냈지만 쉽지 않았어. 노엘은 조작 기술로 그를 신문하며 술에 독을 넣은 이유를 캐물었어. 이 기술은 효과적이었어. 모든 음모를 토해냈지. 그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그들을 죽이려 했어. 첼시는 충격받아.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 대화술사가 잔인하게 달려들어 그 노인의 눈을 뽑아내는 장면이 펼쳐졌어. 아은은 이런 걸 자주 하니 놀라지 않았어. 그 집안의 엄마와 다른 겁에 질려 누구에게도 구원을 구할 수 없었어. 노엘은 한눈으로는 이 일로 끝나지 않는다고 위협했어. 그는 용서를 구했지만 쉽지 않았어. 남을 해칠 때는 좋았는데 벌 받을 때는 왜 빌까? 그는 30만 원을 주고 떠나라고 했지만 노엘은 그럴 만큼 바보가 아니야. 그가 사람들 돈을 훨씬 더 챙겼으니까. 이런 장난의 대가는 집에 있는 모든 돈이야. 그가 거부하며 빚이 많다고 했어. 노엘은 다른 눈도 뽑아내려 했지만 첼시가 막았어. 마을장은 감비노 가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그들이 마피아라는 걸 알잖아. 갚지 않으면 죽을 거래.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했어. 노엘은 관심 없어. 각자 책임져. 첼시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내놓았어. 총 80만 원 넘게. 더 이상 방법 없어.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어. 노엘은 이 사건을 넘기고 그들의 빚 문제를 마피아에게 맡겼어. 이 일 후 첼시는 시어의 다른 면을 알았어. 갑자기 노엘을 물어뜯으며 미워한다고? 그게 노엘을 슬프게 했어. 처음엔 사람들 도우려 했는데 이렇게 됐어. 인생은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니까 노엘은 원망하지 않았어. 돌아오는 길에 아은은 이 직업이 정말 고되단 걸 느꼈어. 목숨을 걸고 싸우고 보상은 적고 게다가 이번 일로 평판까지 나빠졌어. 그녀는 그 아이가 너무 슬퍼 보이니 괜찮은지 물었어. 한 소녀가 존경해서 증오로 변하는 건 누구도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아은은 차가운 사람이라도 슬플 거라 생각하며 위로가 필요하면 안아줄까 했어. 그 감정은 마치 영원한 상처처럼 깊이 새겨진 거야. 아은은 그럴지라도 이 고독한 여정을 함께 할게. 가슴을 빌려줄까? 그럼 더 따뜻할 텐데. 위로가 필요해? 내가 빌려줄게. 노엘은 그녀를 가슴 큰 여자라고 욕했어. 안아주지 않겠다고. 그녀는 화가 나서 그런 소리 싫어했어. 노엘은 아은에게 어른답게 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 귀여운 얼굴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나도 이 논쟁을 좋아해. 하루 종일해도 끝나지 않으니까. 노엘은 더 말하지 않았어. 바로 그때 비행선이 지나가며 그들의 시선을 끌었어. 기로부터 보니 레갈리아의 3등 그레이트 다이너 클랜이었어. 황제가 공인한 거대 단체의 상징이야. 칠성에는 7위치가 있지만 등급이 다르지. 힘과 공적에 따라 평가받아. 위치에는 3등, 2등, 1등이 있어. 그들은 비행선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멋있어. 아은은 그 위에 강한 시어가 많을 거라 생각했어. 노엘은 그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혜도 풍부하다고 했어. 요컨대 나라의 최정상 시어들이지. 노엘은 1년 안에 레갈리아의 3등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이 말에 아은은 과거에 쫓겨난 일을 떠올렸어. 그때 암살자 단체의 리더가 그녀의 전투 능력을 인정했었지. 하지만 전 단장 아은코의 죽음에 대해 물었어. 바로 그녀가 한 짓이었어. 아은은 인정했어. 죽음의 신이 실수하면 버려질 뿐이니까 그를 쉽게 보냈어. 이유를 묻자 아은코는 무서운 야망의 소유자였어. 죽을 때까지 힘을 추구했지만 실패했지. 그는 인간의 형태를 한 죽음의 신이었지만 노엘의 할아버지에게 패배했어. 그래서 그의 정신이 무너졌어. 실은 아은은 그 암살자 전설의 손자가 아니야. 그의 친딸이야. 그는 그녀의 어머니를 강제로 데려와 태어났어. 그녀는 그중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야. 오버데드에게 패배한 후 그는 복수를 위해 더 나은 버전을 만들려고 했어. 결과적으로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를 죽였어. 아은코의 왜곡된 집념 때문에 그녀의 형제들은 모두 사라졌어. 아은은 가장 완벽한 결과물이야. 듣고 나서 암살자 단체의 리더는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설명하기 전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 후 그녀는 노엘에게 암살자들이 제국의 기관처럼 일한다고 말했어. 살인은 수단이 될 뿐 과거처럼이 아니야. 그녀처럼 구식 암살자에게는 맞지 않아. 아은은 21년의 수련 후 쫓겨난 게 슬펐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 그러자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라고 조언했어. 오버데드의 손자가 제국에서 시어로 활동한다고 알려줬어.
그녀에게 노예를 찾아가라고. 그의 재능이 좋다고. 유일한 문제는 쓸모없는 대화술사 직업이야. 현실로 돌아와 노엘과 함께한 후 아은은 그를 존경하게 됐어. 약자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니까. 그녀는 그 청년을 안아주며 영원히 함께 싸우겠다고 했어. 장면이 바뀌어 감옥에서 신분을 바꾼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어. 그의 모습으로 변해 경찰 역할을 하며 위험한 범죄자를 지키고 있었어. 그는 연쇄살인마 악마로 제국을 뒤흔든 자야. 그의 별명은 허글 마리오네트 마스터. 노엘에게 돌아가. 그는 등에 수십 킬로의 돌을 메고 체력을 단련하고 있었어. 매일 제국을 한 바퀴씩 뛰며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 그 무게로 2시간 넘게 걸려. 피곤해도 절대 건너뛰지 않았어. 이건 할아버지에게 배운 거야. 시어가 되겠다고 말한 날부터 그는 보통 사람의 몇 배로 훈련했어.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모습은 사라졌고 엄격한 태도로 키웠어. 매일 구토를 하며 몸이 과부하됐어. 게다가 대화술사는 자강화 기술이 없어서 전부 자신의 힘으로 해냈지. 기본 훈련 후 할아버지와 대결을 했어. 체력으로는 할아버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어. 하지만 기술과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 할아버지는 매번 맞을 때마다 이유를 설명해 노엘이 배울 수 있게 했어. 그 정신이 높아졌어. 정말 그 시절이. 할아버지의 주먹이 그리워. 이제 혼자지만 그때 아은의 말이 떠올라. 대화술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직업에 미치지 못한다고. 타고난 재능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 아은은 아쉽게 느꼈어. 그때 그녀가 막 일어나서 노엘을 찾아왔어. 노엘이 새로 빌린 방이 넓었어. 그 방이 안정됐는지 물으니 아은은 괜찮다고 했어. 비교하면 이쪽만 못하지만 그 집은 꽤 괜찮아. 왜 이렇게 빨리 왔는지 묻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네가 더 기뻐할지 모르니까라고 했어. 곧바로 노엘은 눌려버렸어. 그의 매력적인 몸 때문에. 아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공격했어. 노엘도 노력했지만 그녀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녀는 웃으며 세상에 누가 동생이 누나를 이길 수 있겠어? 그리고 귀여운 네 얼굴 때문에 키스했어. 대가는 머리에 맞는 거지만 그의 몸을 만진 건 그럴만해. 길을 가며 그녀는 계속 논리를 펼쳐 노엘을 어이없게 했어. 다행히 그의 인내력이 강해서 다른 동료라면 미치겠어. 아은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팔짱 끼는 걸 보고 오늘 첫 데이트라고 했어. 자기와 함께.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니 길드의 감정사에게 가서 직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부는 레벨업할 수 없어. 여기 사람들은 직업 연구만 하는 이상한 자들 같아. 한시어가 업그레이드하는 걸 봤어. 아은은 새 시각을 얻었어.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업그레이드의 흔적이 나타났으니까. 각 사람마다 조건을 충족하면 몸에 무작위로 나타나. 가장 흔한 곳은 허벅지나 팔뚝이야. 그녀는 그걸 원해. 노열보다 더 재미있을 테니까. 아직 암살자 방향으로 갈지 정하지 않았어. 너의 조언을 구해. 직업을 암살자로 바꾸면 능력치와 전투력이 올라가지만 지금 우리 팀이니까 팀과 맞는 걸 선택하는 게 나을 거야. 아비스로 가려면 우리만으로는 위험해. 그래서 그녀처럼 강한 멤버를 더 모아야 해. 그는 그녀에게 레벨업을 보류하라고 했어. 더 많은 동료가 모일 때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하자고. 오늘은 미래의 잠재적 보조 직업에 대해 살짝 탐험해보는 거야. 그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모든 일이 끝난 후 메이는 그녀를 데리고 드워프 부부의 친숙한 무기 가게로 향했어. 그곳은 모험의 심장부야. 좋은 무기를 가지면 시어의 힘이 커질 테니까 이건 필수적인 선택이야. 정기적인 유지보수도 이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어. 들어가자마자 그 난쟁이 아저씨가 새로운 멤버를 맞이하며 안마의 공격력을 칭찬했어.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녀의 가슴을 보며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 그 순간의 어색함이. 다음으로 그들은 특별한 스킬을 살 수 있는 책 가게로 향했어. 지식의 문이 열리는 곳. 그는 가게 주인에게 안마의 주 직업에 맞는 걸 골라달라고 부탁했어. 이 선택이 운명을 바꿀 거야. 각 직업의 스킬북은 다른 곳에서 팔리니까 그는 그녀를 여기 남겨두고 갔어. 기다림의 순간. 그는 가기 전에 그녀에게 100만만 쓰라고 당부했어. 책을 사는 데 쓰고 쓸데없는 데는 절대 쓰지 마. 안마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듯했어. 예상대로 그 장난꾸러기 안마는 곰인형을 사서 안고 왔어. 이런 유혹의 순간. 다행히도 그녀는 관통 갑옷 스킬을 사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 적의 방어를 반으로 줄이는 효과로 가격은 80만. 그 곰인형은 노엘 대신 앉는 거라며 20만에 샀어. 딱 100만 맞춰. 메인의 일은 이미 거래를 마쳤어. 예산을 초과했지만 그 대가로 적을 순식간에 보내는 스킬을 배웠어. 이 선택의 가치. 청태자령의 가격은 300만이야. 하지만 이 스킬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어서 그리 비싸지 않아. 갑자기 메인이 지인을 만나서 안마를 여기 앉아 기다리게 했어. 그녀는 짜증이 났어. 데이트 중에 자꾸 내버려 두다니. 청년은 로키를 만나러 슬럼가로 갔어. 처음에는 더러운 곳에서 만나야 한다고 불평했지만 친구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자 그냥 갔어. 메인이 부탁한 건 이미 조사 끝났어. 이건 소문난 죄수에 대한 정보야. 로키는 그 녀석이 미쳤나 싶어. 살인귀 같은 동료를 찾다니. 휴고를 영입하면 팀의 전투력이 커지겠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 먼저
동료를 노예로 팔아넘겼고 이제는 죄수를 데려오려 하네.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멋진 녀석, 미친놈 취급받지만 메이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여. 하지만 로키도 만만치 않아. 제국의 정보왕이야. 그의 직업은 모방사. 본 적 있는 누구로든 변신할 수 있고 머리가 영악해서 어디든 침투해. 이 직업은 극히 희귀해. 심지어 길드도 모를 정도. 메이는 그의 평소 모습이 진짜 얼굴인지 물었어. 그는 추가 돈을 주고 더 조사해달라고 했어. 오랜 친구라서 로키는 메인에게 정보를 무료로 주네. 이 지역에 유해한 약품이 퍼지고 있어. 한 모금하면 최고로 기분 좋지만 부작용으로 미치게 돼. 그래서 살인사건이 점점 늘고 있어. 메이는 이런 약을 뿌리면 루시아노 가문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 약의 배포는 바로 루시아노 가문의 지점에서 그 배포자를 진짜 바보 같아. 로키는 그 약의 원천이 루시아노 가문의 지점이라고 말했어. 이 지역은 감비노 가문의 영역이고 그 지도자는 안부, 매우 위험한 자야. 그리고 메인이 늦어서 안 맞는 식당 메뉴를 거의 다 먹었어. 그녀는 그 멍청이가 여자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고 화내. 그때 라이아가 우연히 지나가서 대화를 나눴어.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놨어. 메이는 감비노 가문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이전 지도자가 최근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에게 모든 권력을 넘겼어.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은 정말 최악이야. 포코조차 조심스러워. 갑자기 그는 젊은 거지 하나를 봤어. 얼굴이 이곳 사람들과 다르니 먼 곳에서 왔을 거야. 가엾게 느껴서 메이는 일부러 돈을 떨어뜨려 도와줬어. 하지만 상대는 돈을 주워오지 않고 돌려줬어. 그는 그녀에게 돈을 조심하라고 조언했어. 그는 예쁜 여자에게 왜 이곳에 왔는지 물었어. 여자로 오인받아서 메이는 화가 났어. 그 청년은 그녀의 배가 아픈 줄 알았어. 메이는 자신이 남자라고 설명했어. 게다가 그 돈은 이미 더러워졌어. 다시 주워갈 생각 없어. 그는 그냥 써라고 조언했어. 그 청년은 고집스럽게 돌려주다 결국 발로 차였어. 게다가 싸구려 취급받아서 거지는 화가 치밀어. 가난하지만 그는 거지의 자존심을 지켜. 그 자세를 보니 메이는 이게 보통 놈이 아님을 알았어. 바로 목을 노리네. 다행히 피했어. 그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 메이는 무사해. 그 청년은 그 스킬을 보고 닌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한 토크마스터일 뿐이야. 상대가 극동 출신임을 알자 메이는 그곳의 검술 요람에 흥미를 느꼈어. 메인이 강하다는 걸 알자 거지도 본격적으로 상태를 활성화했어. 이 광경을 보고 메이는 이게 찾던 동료라고 기뻐했어. 먼저 이 야생짐승을 굴복시켜야 해. 그래서 무기를 꺼냈어. 화가 난 주인이 코가를 막았어. 그건 노예였어. 다른 쪽에서 안 많은 친구에게 동생이 자신을 무시한 이야기를 했어. 게다가 레벨업을 보류하라고 하네. 그녀의 정찰 직업에는 4가지 선택지가 있어. 위에는 암살자와 신문자, 아래에는 추적자와 산적. 평가 후 그녀는 암살자와 추적자와 잘 맞아. 문제는 동료에게 맞게 선택하는 거야. 라이아는 메인이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어서 그렇단 걸 알았어. 이 말을 듣자 안마는 기분이 안 좋아. 메인 쪽에서 그 주인이 코가를 개처럼 꾸짖었어. 명령을 어겼으니 노예 계약을 활성화했어. 메인은 이 어둠의 물건을 보고 충격받았어. 노예를 강제 복종시키는 거야. 보통은 법을 어기지만 주종 계약이 있으면 괜찮아. 그 악당은 메인을 여자로 착각하고 누구냐고 물었어. 그는 메인의 가슴을 만지려 하다 발로 차여 멀리 날아갔어. 그는 고통스럽게 욕을 퍼부었어. 메인은 이런 놈과 장난치지 않고 총을 입에 대고 출신을 물었어. 남쪽에서 제국으로 왔어. 알렌 가문의 추격을 피해. 이전에 지하 도전장을 관리했지만 돈을 횡령하다 도망쳤어. 다른 강력한 가문에 들어가 안전을 찾으려 해. 코가에 대해선 그는 처음부터 산 노예 검사가야. 이 청년을 데려온 건 제국의 지하 도전장에 참가시키기 위해 코가의 재능으로 명성을 얻으면 돈을 벌 수 있어. 메인이 상황을 이해하자 그는 그녀를 동업자로 착각했어. 그는 자신이 평범한 검사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남자라고 말했어. 듣고 나서 그 녀석은 충격받아 총을 입에 물었어. 지금은 거처를 못 찾았으니 죽여도 상관없어. 코가와 반지를 빼앗을 수 있으니 메인은 방아쇠를 당길 생각이야. 안마 쪽에서 메인이 여전히 팀원 모집 공고를 내놓았단 걸 알자 슬펐어. 라이아는 그 녀석이 너무해. 데이트 중에 여자를 내버려 두다니. 여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걸. 듣고 나서 암살자 소녀는 할 일을 알았어. 메인이 누구를 데려오든 등록만 하면 자신만이 그와 함께 할 테니까. 방아쇠를 당긴 후 코가의 주인은 살아남았어. 오늘 메인이 유쾌해서 그랬지. 기분 나쁘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어. 노예 청년은 깨우쳐졌지만 만약 진짜 남자라면 주인을 죽여 스스로 자유를 얻을 텐데. 지금 그는 약한 개가 아닌 강인한 외로운 늑대를 원해. 돌아오자 그는 라이아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놀랐어. 그녀는 먹으러 왔지만 메인은 동의하지 않았어. 친구는 그를 바보라고 욕했어. 데이트 중에 가다니. 안마도 화가 나서 동생을 나무랐어. 라이아가 없었으면 혼자 슬프게 먹었을 텐데. 듣고 나서 청년은 이번에 친구를 대접하기로 했어. 그들은 그가 새로운 팀원을 찾았는지 물었어. 대상은 있지만 아직 초대할 수 없어. 게다가 늦은 건 금지 약품과 관련이야. 라이아는 그 소문을 들었어. 그 약은 기분을 최고로 좋게 하지만
부작용으로 관기를 불러 지금은 자유롭게 사고팔고 있어. 메이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고 구프도 리마인더를 셌어. 라이아는 평소 토크마스터답지 않다고 놀랐어. 그녀는 메인이 동료에게만 공유한다고 하자 기뻐했어. 안마와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했어. 그녀와 함께하면 잘 맞을 것 같아서. 듣고 나서 암살자 소녀는 첫 친구를 얻었다고 기뻐했어. 메이는 그 소문이 감비노 영역 밖으로 퍼졌단 걸 알자 이게 다른 이들의 삶을 망칠 거라 걱정했어. 이런 식으로 피해가 커질 테니까. 그곳에서 엘시는 코가의 주인과 함께 가입을 요청했어. 하지만 배신자로 취급받고 가문 사람들에게 잡혀갔어. 안부는 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했어. 돈을 안고 도망치다 이제 와서 자신을 찾다니. 알렌비르의 수배령이 여기까지 왔어. 루시아노 가문의 보스에게 넘겨. 하지만 그는 그런 시골 패거리 말을 듣지 않아. 그에게는 이자가 미친놈처럼 보였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 일은 재미없다고 애원했어. 그 늙은이는 안부를 칭찬하며 옛가문 놈들을 시골 마피아라고 비방했어. 그래서 그들의 말 따를 필요 없어. 안부는 그 녀석이 영리하다고 여기고 그와 노예를 포장해서 선물로 보낼 거라 했어. 살아있는 채로 벗겨서. 아내는 솜을 채워. 알렌비르에게 보내면 그들이 겁을 먹을 테니까. 이건 막을 수 없는 미친놈의 방식이야. 더 중요한 건 그는 진심이야. 바로 부하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어. 듣고 나서 코가는 자신의 지독한 과거를 떠올렸어. 이 멀리 온 나라에서도 버려지다니. 갑자기 빚쟁이 하나가 들어와서 슬픈 소식을 전했어. 그건 마을장 미니 메인에게 당해 누나를 잃고 힘겹게 왔어. 그는 모든 돈을 빼앗겼다고 말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어. 그 늙은이는 메인을 온갖 말로 욕하며 목숨을 구하려 했어. 메인이 감비노 가문에 돈을 주면 하수구에 버리는 거라고 했대. 내가 가져가는 게 나아. 듣고 나서 안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메인을 처벌하겠다고 했어. 빚 회수는 나중에 하자고. 하지만 그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니 책임을 져. 돈을 다 뺏겼어도 지금 미는 재산이 없으니 한 팔을 남겨. 듣고 나서 부하들은 주인의 잔인함에 두려웠어. 코가의 직업은 검도사야. 칼질에 특화된 거. 그는 코가가 막대기로 마을장의 팔을 쳐보게 했어. 듣고 나서 모는 그를 따르게 했어. 그 말에 시작 전에 안부는 약을 한 모금에 기분을 좋게 했어. 폭력을 즐기기 전에 이게 제격이야. 처음에 마을장은 막대로 어떻게 쳐? 하며 무시했어.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팔이 떨어지자 안부는 기뻐했어. 그래서 무울을 부하로 받아들였어. 코가는 그의 소유물이 될 거야. 그는 다이아몬드 신국이라고 불리는 극동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지하 도전장에서 무패의 챔피언이 됐어. 순식간에 사냥 준비를 갖췄어. 처음에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어. 인생은 완벽하게 만족스러웠고 유일하게 부족한 건 아이 하나였어. 그날 부부는 신에게 아들을 빌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바로 그때 남편은 악당들에게 기절당했어. 눈을 뜨자 아내가 그놈들에게 해를 입은 걸 알았어. 그날 이후 그녀는 임신했지만 그게 인정받지 못했어. 그 사실에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아내에게 물었어.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아내에게 이게 내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자들의 아이인지 물었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갓 아이를 낳은 터라 마음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 남편의 의심에 그 젊은 어머니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어. 그때부터 코가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됐어. 같은 집에 살지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 버려진 존재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집안 모두가 그를 죽기를 바랐어. 그 불쌍한 어머니와 함께 코가는 저주받은 아이가 됐어. 어느 아침 그는 배 위에서 깨어났어. 곧바로 자신이 노예가 됐음을 깨달았어. 사람을 산 건 무였어. 그리고 그때부터 지하 투기장의 문이 그에게 활짝 열렸어. 코가의 승리로 돈을 많이 번 그 늙은이는 무척 기뻐했어. 아마 이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순간이었어. 잘했다며 칭찬했고 그때부터 그는 그 사람 밑에서 살았어. 하지만 결국 그건 노예일 뿐이었어. 그날 밤 노엘은 다가오는 위험을 모른 채 로키를 만나러 갔어. 오랜 지인이라서 그 친구를 믿었어. 누가 알았겠어. 배신당할 줄이야. 감비노 가문이 노엘의 목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 이 일은 마을장 미니 꾸민 짓이라고 짐작했기에 그를 탓하지 않았어. 노엘은 안빠 그놈이 정말 미치광이 같았어. 로키도 그 녀석은 진짜 미치광이라서 평범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 들었어. 감비노 가문의 선조들은 정말 인자했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악마 같은 놈이 튀어나온 거지? 로키는 선조가 딱 한 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게 안빠라고 했어. 처음에 그 녀석은 사생아로 취급됐고 이미 자라서 가문을 물려받았어. 강렬한 기운이 나타나자 노엘은 자신이 속임수에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 친구도 사과했어. 정보상으로서 의뢰인을 해치면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어. 물론 그 사실을 알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야. 노엘을 배신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테니 어쩔 수 없었어. 게다가 이 일로 큰돈을 받았으니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새 출발할 계획이었어. 듣고 나서 노엘은 그 계획에 허점이 있다고 했어. 그 허점은 그게 네가 자신을 배신한 자를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서로 미워하지 않지만 이렇게 몰린 상황이 좀 슬프네. 로키는 노엘의 손에 죽는 걸 받아들이며 자신이 배신한 건 노엘이 아니라 진실한 정보상의 자존심이라고 했어. 그걸 보니 노엘은 그 친구를 가게 내버려뒀어. 아무 일도 없었다 치고 게다가 이제는 제국을 떠날 필요 없어. 내가 감비노 가문을 박살낼 테니까. 로키의 자존심도 되찾아줄게. 듣고 나서 그 친구는 민에 미친 기운이 안바보다 더 크다고 웃었어. 전투가 시작될 테니 그도 떠났어. 노엘에게 무대를 양보하며 약을 한 모금 마셨어. 부작용이 꽤 크지만 10분 동안 강력한 힘을 주지. 마주쳤을 때 서로가 오랜 지인임을 알고 놀랐어. 코가는 아침에 존경했던 그 청년이 죽여야 할 적임을 알고 충격받았어. 반대로 노엘은 그가 이제 진짜 늑대처럼 보인다고 만족했어. 그 완벽한 성장을 축하했어. 코가는 이 일과 노엘은 상관없다고 했어. 노엘은 두 번째 라운드를 위해 준비됐어. 코가가 이제 완벽한 장비를 갖췄으니까. 하지만 상대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어. 노엘에게 빚진 돈이 있지만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살려줄 수 없어. 그 청년의 자존심은 정말 크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C급 검도사 직업을 외쳤어. 그의 강점은 참격 조작이야. 듣고 나서 노엘도 자신을 무용한 화술사라고 소개했어. 강점은 마력을 소비하지 않는 기술 사용이야. 동시에 오버데드 영웅의 정통 후계자라고. 둘 다 공평한 싸움으로 서로 빚진 게 없어. 총을 쏘았지만 코가의 속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 지금 그는 최상의 상태야. 노엘은 불꽃 공격을 날려봤어. 상대가 버틸 수 있을지. 그 청년은 놀랐지만 불에 저항했어. 노엘의 관점에서 코가는 공기를 베어 진공 상태를 만들었어. 그걸 해내려면 신처럼 바람을 베는 능력이 필요하겠지. 상대는 근접전 전문가야. 반면 노엘은 할아버지에게 배운 단검 기술만 있어. 단검으로 찌르려 했어. 단검으로 찌르려 했어. 상대를 놀라게 해서. 어쨌든 내 알을 노리지 마 라고 소리쳤어. 노엘은 생사결투에서 예의 따위 없다고 했어. 모든 면에서 불리하니 가능한 모든 수를 써서 차이를 메꿔야지. 코가는 일시적으로 실명됐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베어 접근을 막았어. 그의 바람 배기 기술은 최고 수준이야. 상처까지 조정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참격 조작이란 거구나. 그렇게 그는 불리한 상황에 빠졌어. 위험에 처했지. 고함을 지르며 주문을 썼어. 상대를 마비시키려. 하지만 안 됐어. 코가가 노엘의 상상 이상으로 강할 수 있지. 결국 그 기술이 무효가 돼서 떨어졌고 충격받았어. 마지막에 노엘은 졌지만 그 청년의 마음속에선 이겼어. 화술사지만 한동안 동등하게 싸울 수 있었어. 명령으로 죽여야 하지만 그는 손을 댈 수 없었어. 상대를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어. 노엘은 안빠의 명령을 어기면 대가를 치를지 물었어. 그건 알지만 처음으로 인상 깊게 한 상대라서 손을 댈 수 없었어. 이게 노엘의 자존심을 자극했어. 그는 검을 들고 그 청년을 야단쳤어. 왜 그렇게 약하게 굴지? 남에게 자비를 베는 건 자신에게 악이야. 이 세계에선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해. 적을 위해 버리지 마. 듣다 보니 코가는 그 사람을 더 존경했어. 누가 자신을 죽이라고 조언하겠어? 그는 노예지만 그냥 내버려둬야 할 텐데. 그런데 그는 관심을 보였어. 처형 시간이 끝났어. 안마가 직접 나타나서 상대를 공격하며 동생을 보호하고 소개했어. 누구도 노엘을 그렇게 짓밟지 못하게. 약을 마신 후 노엘은 음성으로 그녀를 불렀어. 그녀는 이 녀석을 죽여도 되냐고 물었고 그는 그냥 하라고 했어. 그녀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 코가는 여자를 때릴 수 없어서 멈추라고 했지만 안 됐어. 안마는 자신이 강하다고 마음껏 베라고 했어. 반대로 그 청년은 자신은 그녀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했어. 둘 다 어릴 적부터 생사를 걸고 타인을 해쳐 생명을 지켰어. 그래서 승패가 안 가려.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어. 그 작은 암살자도 가속 기술을 써서 상대를 놀라게 했어. 코가는 집중해서 강하게 베어 노예를 노리는 도끼를 모두 제거했어. 그 기술이 환마 같아서 충격받았어. 게다가 그녀의 무시무시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영역을 만들었어. 그래서 안마가 노리면 모든 움직임이 포착됐어. 이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기술이야. 눈을 감으면 감각이 더 예민해져. 그럴만해. 전에도 실명됐을 때 버틸 수 있었어. 노엘은 항상 자신에게 말했어. 산 위에 더 높은 산이 있단 걸.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싸움을 보니 질투가 났어. 화술사는 다른 직업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그는 깨달았어.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기로 자신의 길은 하나만 있을 뿐이야. 가장 강한 자들을 이끌고 무적의 자가 되는 거. 안마는 상대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했어. 그래서 더 죽이고 싶어졌어. 암살자의 특기인 독을 썼어. 보자마자 코가는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고 전력을 다했어. 달려들기 전에 노엘은 싸움을 멈췄어. 동시에 여동생을 물러나게 했어. 안마는 여전히 싸우고 싶었어. 하지만 동생의 명령이니 따랐어. 그렇지 않으면 그가 화내고 혼자 내버려두면 끝장이야. 코가도 도망치라고 조언했어. 신호탄이 경비병을 부를 테니까. 임무 실패에 잡힐 바엔 안빠가 화가 날 테니까. 마음이 안 들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떠났어. 노엘은 그에게 안빠에게 자신을 파괴하겠다고 전하라고 했어. 다음 날
코가는 임무 실패로 대가를 치렀어. 그건 옛 주인의 죽음이었어. 그분이 대신 벌을 받았어. 대신 벌을 받고, 하지만 다음에 실패하면 대신할 사람 없어. 청년은 순순히 따랐어. 동시에 노엘의 말로 감비노 가문을 산산조각 낼 거라고 전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찾아오라고. 듣고 나서 안바는 무척 화가 났어. 로스에게 전투대를 소집해 사냥하라고 했어. 밖으로 나오자 그 형은 신입에게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고 상기시켰어. 그래도 그 친구는 주인이 오랜 세월 함께한 걸 알고 화가 났어. 노엘의 말을 빌려 방금은 분노가 지배한 거야. 노엘의 말을 빌려 마음을 전했어. 코가는 노엘이 정말 무섭고 강하다고 인정했어. 최악의 화술사지만 자신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었어. 아마 목숨을 걸어야 그럴 수 있겠지. 이건 칭찬이 아니라 존중이야. 자신의 시스템과 싸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노엘은 하늘도 땅도 안 무서운 눈빛을 가졌을까? 그는 빛나고 있어. 자신이 가장 강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이 말에 로스는 그 친구가 그를 동경한다고 깨달았어. 자신도 그랬던 적이 있어. 상대의 자질에 감복해서 따르고 싶어지는 거. 이게 그들 같은 남자들이 서로를 동경하는 방식이야. 잠시 후 시기들의 술집에서 안바가 직접 노엘을 찾아왔어. 안마의 평가로 따라온 자 중 A급 하나와 B급들이야. 꽤 강해. 게다가 밖에 더 있어. 그 미친놈은 노엘의 술을 마시고 맛없다고 했어. 노엘은 그 상대가 정말 예의 없다고 느꼈어. 감비노 가문을 더럽히는 거야. 말로 비아냥거리며 안바가 성인이 돼서야 가문으로 들어왔단 걸 지적했어. 그전엔 길가의 풀처럼 개똥 같은 생활이었어. 듣고 나서 안바는 그 입을 베려고 했어. 하지만 노엘은 안 무서워. 동료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할 테니까. 다른 시기들은 가만히 못 참았어. 그 바보에게 멈추라고 경고했어. 여기서 살인은 금지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곳은 시기들의 영역이야. 들어오면 규칙을 따르라고. 우리 시기들도 체면이 있어. 듣고 나서 그 청년은 위축됐어. 시기들이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니까 부하들에게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안 됐어. 로스는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루치아노 어르신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중요하다고 했어. 전에 금지 약거래로 주목받았어. 이제 시기들과 대전하면 제국이 가만 안 둘 거야. 그럴 바엔 명령을 다시 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게. 듣고 나서 노엘은 웃었어. 상대가 짖는 소리는 크지만 결국 어르신과 제국을 두려워한다고. 그의 신부는 하찮은 평민일 뿐이야. 노엘은 그 미친 개 칭호가 지배자의 기운이 없다고. 노엘은 그 미친 개 칭호가 헛된 거라고 봤어. 밖엔 더 장난꾸러기들이 많아. 그는 충분히 도발한 후 술에 독이 있다고 위협했어. 그를 무섭게 했어. 사람들이 오자마자 넣었단 거야. 그래서 맛이 그렇게 최악한 거라고. 안바는 왜 내가 마실 줄 알았냐고 물었어. 노엘은 확신은 없지만 결국 목적을 이뤘어. 마시지 않으면 잃을 건 없잖아. 이 위협이 성공했어. 그 미친놈을 겁주고 의사를 찾게 했어. 로스는 이제야 왜 코가가 상대를 무섭다고 했는지 알았어. 그는 그 술을 직접 마셨어. 독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의 눈이 정말 차분하다고 칭찬했어. 동생이 그럴만하네. 금화 몇 개를 남겨놓고 술값으로. 동시에 제국을 떠나면 이번만 용서하겠다고 했어. 거절하면 그 결과도 위협받았어.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여기서 모든 걸 끝내. 술집의 몇 친구들은 약간 실망했어. 결국 노엘의 용기는 여기까지였어. 여기 있으면 모두가 도와줬을 텐데 그 따뜻한 유대가 아깝게 느껴져. 커플은 그렇게 밖으로 나갔어.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 모든 게 노엘의 예상처럼 흘러갔어. 그 언니가 감탄할 만큼 완벽했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야. 몇 가지를 조사하러 가서 언니와 나중에 만나기로 했어. 안마는 착하게 굴었어. 다음에 코가를 이기기 위해 산에 가서 수련하겠다고 했지. 장면이 일주일 후로 바뀌었어. 노엘은 돌아왔고 안부를 만나러 가서 해결하려 했어. 그는 비웃었어. 이게 바보 같다고. 그냥 제국을 떠나면 끝날 일인데. 노엘은 계속 말로 공격했어. 상대의 웃음이 비열하다고. 그 하찮은 신분에 딱 맞는다고. 그 녀석은 노엘과 다툴 수 없었어. 그 입이 너무 날카로웠으니까. 노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잡아다가 고기로 만들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때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안부는 깜짝 놀랐어. 로스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노엘은 게임이 여기서 끝난다고 웃어넘겼어. 부하들에게 명령을 거부하라고 했어. 어차피 그는 그들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의 어리석은 행동이 모든 걸 파괴했어. 방금 전 가문의 멤버들이 와서 속내를 털어놨어. 안부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그는 오늘 처리하라는 아이의 유품을 꺼냈어. 그건 이전 주인의 도덕에 완전히 위배됐어. 그 녀석이 한 짓은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아. 그들은 가문에 들어온 건 그 대장의 정의로운 면모 때문이었어. 그 미친놈을 위해 일하라고 하면 안 되지. 기회를 잡은 노엘은 도착했어. 모두가 놀랐지. 영원히 떠날 줄 알았는데. 그는 그 손에 든 물건이 링장로에 딸 거라고 알아봤어. 그래서 화가 났어. 그 여동생을 싫어하지 않으니까. 가족이 빚을 못 갚아서 가족이 안부에게 살해당했어. 그래서 그 미친놈이 로키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모았어. 안부의 출생 증명서를 어머니에게서 얻었어.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며
이전의 사생아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했어. 그는 그녀와 관계를 가졌지만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 생일을 거꾸로 따지면 안부가 이전 지도자의 아들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 아마 그 노인은 이미 알았을 거야. 하지만 옛 연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를 지켰어. 이게 사건의 진실이야. 듣고 나서 노엘은 이해했지만 감사를 안 했어. 로키는 실망했어. 그걸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는 이걸 갚아야 할 빚으로 봤어. 이제 더 생각할 필요 없어. 이 일 외에 이전 지도자의 죽음 원인과 마지막 의사를 증인으로 찾으라고 했어. 모든 걸 쥐고 난 후 노엘은 그들에게 알려줬어. 그 미친놈의 통치에 지쳤을 때 딱 맞춰서. 로스는 이전 지도자의 진짜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어. 가장 화나는 건 안부가 그를 독살한 후 병원에 데려가서 죽였어. 이 자리를 정당하게 차지하려고. 그는 충격받았어. 증거를 요구했지만 다 나왔어. 이전 지도자를 돌보던 의사의 증언과 함께. 그는 돈으로 그 의사를 입막음했어. 술집에서 독을 듣고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이해가 돼. 대화술사로서 그는 기술로 상대를 고백하게 할 수 있어. 쉽게 모든 걸 털어놓은 후 그들은 안부를 적으로 봤어. 그는 여전히 그 지도자의 가족이라고 주장했어. 그래서 로스는 기회를 줬어. 노엘을 이기면 모든 원한이 끝이야. 이전 주인의 유언 때문에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노엘과 대결하게 허락했어. 처음에 안부는 두려워서 거절했어. 하지만 포코가 오자 달라졌어. 그는 노엘의 부탁으로 이 결투의 증인이 됐어. 포코가 거절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 먼저 그들은 아는 사이고, 두 번째는 알부의 약 판매가 그의 영역을 망쳤어. 이건 경쟁자를 정당하게 부수기 위한 완벽한 기회야. 하지만 노엘이 받는 보상은 노엘이 그를 도와 이기면 5천만을 받기로 했어. 그렇게 이득이야. 그 미친놈은 이게 전부 핑키우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형을 욕했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화술사가 다 한 거라고. 그는 믿지 않았어. 그래서 대결자를 선택하기를 거부했어. 너무 창피해 보여서 핑키오가 안부의 입을 막아 경고했어. 더 이상 지체하면 자기가 잔인해질 거라고. 그는 여기서 장난칠 시간이 없어. 더 중요한 건 그들은 가문의 지도자야. 그런데 그가 이렇게 비겁하다니. 두 미친놈이 만났어. 하지만 포코는 실력 있는 미친놈이라 안부는 따라야 했어. 거래를 받아들였어. 이기면 이전처럼 지도자 자리를 주겠다고. 동시에 시커를 위한 술집에서의 수치스러운 일을 아버지에게 변명해 줄 거라고. 지정된 전사는 코가야. 노엘이 예상한 대로. 이유는 그 청년이 노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어. 리오스는 더 강할 수 있지만 이전 지도자를 죽인 일에 화가 나서 그는 죗리를 다하지 않을까봐 안마는 동생 대신 싸울 줄 알았는데 막혔어. 노엘은 이전 빚을 직접 갚고 싶었어. 그게 그녀를 당황하게 했지. 그녀는 노엘이 이길 수 없을까봐 걱정했어. 그 생각이 너무 어리석다고. 그냥 지켜봐. 이전처럼 노엘은 전투력을 높이는 약을 먹고 하늘을 가를 듯 싸웠어. 비가 쏟아지면서 상황이 더 긴장됐어. 이게 세 번째 대면이야. 노엘은 이제 끝내고 싶었어. 그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어. 코가는 이 청년을 가볍게 볼 수 없었어. 이전에 이겼음에도. 그의 강점은 대화술사가 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싸울 수 있어. 반대로 노엘은 이전 대결에서 상대의 기술을 다 알았어. 그래서 대책이 있었지. 이기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줄 알지만 코가는 죗리를 다하고 싶었어. 둘 다 자신감 넘쳤어. 이렇게 재대결하는 게 재미있었어. 노엘은 자신의 생사를 걱정 말고 죗릭을 쓰라고 했어. 포코가 시작 신호를 주자 그들은 바로 혈투에 들어갔어. 노엘은 총으로 막으면서 마법 얼음 탄환을 쏘았어. 이건 코가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야. 이전에 불이 효과 없었으니까 얼음이 적합해. 바깥 사람들은 중요한 장면을 못 봐서 지루해했어. 리오스는 노엘을 믿는 듯했어. 대화술사라 해도. 안부는 궁지에 몰렸지만 그 녀석의 개가 가장 약하다고 알았어. 코가 같은 전투개와 비교할 게 아니야. 그는 여전히 속도와 힘에서 우위야. 얼음 속에서 싸우다 보니 금방 지쳤어. 하지만 노엘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지구력이 더 세. 상대의 자세를 보고 다음 기술을 알았어. 분명 속도와 위력이 강할 테니 노엘은 상대의 인식을 잠시 끊고 싶었어. 그래서 총을 던졌어. 코가를 놀라게 하면서. 탄원이 다 떨어졌다고 이걸로 끝낸다고 했어. 그 다음엔 상대를 산만하게 만드는 이상한 말을 했어. 이해하기 전에 갑자기 달려들었어. 본능적으로 검을 빼서 베었지만 기술을 안 썼어. 결과적으로 노엘의 팔이 다쳤지만 단단한 몸으로 검을 튕겨냈어. 연속된 놀람이 대화술사를 도와 인식을 막았어. 상대는 감정적으로만 싸웠지. 그렇게 코가는 현명하지 않게 달려들었어. 노엘의 몸이 아니라 숨긴 얼음 탄환을 맞췄어. 빠르게 코가는 얼어붙었어. 피할 수 없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엘은 높이 뛰어올라 로이 오한H 기술로 심장을 때렸어. 상대를 즉시 기절시켰지. 이때 코가는 자신이 그 친구에 비해 너무 부족하단 걸 알았어.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어. 그는 배신할 수 없었어. 자신을 필요 없는 재앙으로 봤으니까. 태어나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어. 검노예가 된 후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웠어. 덕분에 강해졌지.
그래도 그는 여전히 약자라서 남의 말에 따를 뿐이었어. 핑키오는 기쁘게 승리를 노엘에게 알렸어. 이게 정말 어울리는 거야. 노엘은 쓸모없는 대화술사지만 진짜 강자야. 뛰어난 머리, 최고의 전술, 독특한 시선과 자신감이 있으니까 코가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 친구처럼 되고 싶었어. 그래야 자신을 과거의 그림자에서 해방할 수 있을 테니까. 안부는 아직 자신이 졌단 걸 믿을 수 없었어. 노엘은 마무지하고 핑키오에게 글을 넘겼어. 그 형은 경기를 본 후 노엘을 칭찬했어. 진짜 남자다운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야. 만약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 그는 서로 빚진 게 없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 이제 리오스는 왜 코가가 그 대화술사를 그렇게 동경하는지 알았어. 안마는 그 못된 동생의 상처를 손수 감싸며 로이 ONH를 전문 방어자에게 쓴 걸 탓했어. 너무 강해서 심장과 폐를 흔들어 기절시킬 수 있어. 험하게 이기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녀는 동생이 너무 무모하다고 봤어.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자. 안마는 부정했어. 동료로서 싸울 책임이 있는데 노엘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녀의 걱정을 알게 되자 사과했어. 다음에는 없을 테니 화 풀어. 그 말에야 그녀가 용서했어. 이제부터 자신을 의지하라고 했지. 안부가 망한 줄 알았는데 팔키오가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노엘은 상금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지만 그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다고 했어. 그 환상적인 경기를 본 후론. 안마는 나가서 그가 원하는 걸 봤어. 그는 직설적으로 노엘을 자신의 가문에 초대했어. 원하면 안부의 가문도 넘겨줄 테니까. 듣고 나서 그는 웃었어. 자신은 겨우 16살이니까. 포코는 나이와 상관없다고 실력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는 거절했어. 할아버지처럼 영웅의 꿈을 좋아하니까 평범하게 초대할 수 없단 걸 알자 포코는 태도를 바꿨어. 내게가 뭐냐고 물었어. 그리고 노엘의 심장을 빼앗았어. 그의 부하들은 A급 정찰 계열로 범죄자 분파라서 전투는 약하지만 특수기술이 많아. 그중 하나가 상대의 심장을 훔치는 거야. 노엘은 가슴을 만져봤어. 맥박이 안 느껴졌어. 그 기술의 조건은 노엘이 2번 거절한 거야. 그러면 강제로 심장을 빼낼 수 있어. 멋진 건 청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야. 피노키오가 공간으로 연결됐으니까. 하지만 그가 부수거나 옴 넘으면 노엘은 즉시 죽을 테야. 이유는 노엘이 너무 뛰어나서 미래의 루치아노 가문의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핑키오가 미리 제거하려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할지 물었어. 그래야 걱정 없을 테니까. 그는 웃으며 불가능하다고 했어. 자신의 원칙은 자유지. 남의 명령 따를 생각 없어. 노엘은 다가와 그가 잘하고 있다고 했어. 미래에 큰 위협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가 못할 거라고 죽는 순간 그의 자존심이 사라질 테니까.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세상에서 미리 제거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남자로서 할 짓이 아니야. 너무 창피하니까. 피노키오는 심장을 쥔자해서 노엘에게 잡혔어. 아무 말도 못했어. 노엘은 자신의 왕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했어. 어릴 적부터 제왕의 기운이 있었으니까 누구에게도 굴복 안 해. 듣고 나서 그는 심장을 돌려주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 그는 장난이었다고. 어찌 감히 죽이겠냐며 가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 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는 노엘이 정점에 오를 때를 보고 싶대. 노엘은 조용히 지켜보라고 했어. 나가자. 그는 안마에게서 개처럼 노려줬어. 만약 노엘을 건드리면 그 암살자에게 목숨 걸릴 테니까. 안부는 용서를 구했지만 여기엔 자비가 없어. 그건 노엘이 아니니까. 방금 영웅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걸 봤는데도 이 미친놈은 너무 나빠. 포코는 그걸 보고 짜증났어. 그는 상대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했지만 가축처럼 안부를 돼지로 만들어 팔다리를 잘라버릴 거래. 이 도시에서 그만큼 미친놈은 없어. 그는 이 생각에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그 청년을 데려가서 처벌하라고 했어. 다음 날 코가는 노엘의 소유가 됐어. 그 녀석은 노예 따위 필요 없어. 노엘은 그 애가 변화를 원해. 함께 가려면 아니면 자유를 찾아 마음껏 살게 할 거야. 맞아. 코가는 정말 강하지만 시커세계엔 그보다 더 강한 놈들이 많아. 나는 정점에 서고 싶어. 그래서 그런 약한 개처럼 주인만 쳐다보는 녀석을 붙잡을 생각 없어. 그 애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용맹한 늑대를 원해. 그 계약도 코가에게 넘겨 자유롭게. 계약도 코가에게 넘겨서 스스로 결정하게 했어. 노엘이 그 애에게 소원을 묻자 늘 남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왔단 이야기를 했어. 자유를 얻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노엘이 꿈을 이루는 걸 지켜보고 싶어. 용맹한 늑대가 되는 길이 그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꼭 갈 거야. 그래서 노엘에게 팀에 합류해 미래를 함께할 동료가 되어달라고 애원했어. 노엘이 그 말에 바로 동의했어. 사실 그게 정말 원하던 거였으니까. 그 언니도 순순히 반대하지 않아서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어. 곧바로 그들은 중형 아비스를 시험하러 갔어. 노엘이 리더로 명령을 내리며 두 동료와 함께 전투력을 최고로 끌어올렸어. 노엘이 생각한 대로 이 3명의 뛰어난 팀은 아비스를 쉽게 정복했어. 그렇게 그들은 몹들을 모조리 쓸어가 버렸어. 적당한 타이밍에 노엘이 주술로 적들을 붙잡아 두 동료가 보스를 끝장냈어. 전투 끝에 코가와 아마가 보스 처치로 서로 다퉜어. 아마가 더 빨리 움직여 결정타를 날렸고 동료가 더 불평하면 죽는다고 위협했어.
노엘이 나서서 두 사람을 막아야 했어. 언니는 앞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코가도 조심하라고 했어. 전투의 영광은 우리 모두의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쨌든 그들은 정말 잘했어. 오늘 전투 칭찬받았지. 노엘이 이제 길드를 만들어 더 많은 일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 코가와 아마는 어때? 함께 할 수 있으면 괜찮아. 노엘이 길드를 만드는 중요성을 그들에게 설명했어. 대체로 국가에서 직접 임무를 받을 수 있어서 수익이 줄어들지 않아. 갑자기 리무르의 손에 업그레이드 상징이 나타났어. 이건 큰 진전이야. 이제부터 강한 동료들과 함께 길드를 세워 할아버지처럼 칠성의 정점에 오를 거야.